자, 거기 허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건 처음에 딱 한 번 나온 문제라 안 봤으면 좋겠는데, 허쉬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한번 봅시다. 229페이지. 메이라는 사람이 229페이지 봐봐. 메이의 정책의제 형성 과정 모형 보니까 외부 주도, 내부 접근, 동원 다 똑같죠? 콥과 로즈의 견해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공고화만 다르죠? 그러니까 봐봐. 대중의 관심도 높고, 주로 아까 민간이 뭐 설정하는 거, 민간에서 의제 설정 주도자가 나오는 것은 외부 주도 맞죠? 민간이 설정을 해. 그런데 대중의 관여 정도는 낮아. 아까 내부 접근이라고 그랬죠? 아까 외부에서 접근하긴 하는데 뭐가 낮다고 그랬어? 관심이 낮으면 내부 접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무기 같은 거. 아까 슈퍼컴퓨터, 과학자 집단에서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 어디에서는 이 국민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그건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 그럴 필요도 없죠. 근데 그건 정책적으로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 가져오는 거, 슈퍼컴퓨터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 가서 몰래 뭐 한단 말이야? 비밀리나 안전 접근해서, 내부에 접근해서 알리는 거니까 군중들은 관심 있겠어, 없겠어? 국민들은.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낮죠? 그러니까 내부 접근. 아까 이야기했죠? 분명히 외부의 주도자가 외부라고. 그런데 민간이라고. 자, 정부가 접근해. 그런데 관심이 사람들이 낮았어. 그래서 이걸 높일 필요가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뭐 가족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원령을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희한하게 정부가 주도하는데 이미 대중의 관심도 높아. 정부가 주도하는데 대중의 관심도 높아. 그러면 정부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가? 외부에서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주도적으로 하는가? 그걸 뭐라고 그래? 공고화형이라고 그래. 공고화형. 자, 뭐 꼭 맞는 애는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이 인기가 워낙 없죠. 그렇죠?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노조들이 귀족화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노조들이 자기 자녀들을 막 자기 백으로 막 넣어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사건도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건설 막 못하게 하고 돈 막 받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일부 그래요. 그런 게 사회 문제로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죠. 근데 자, 정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사람들 조금 불편해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이번에 뭐 하자? 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뭐 펼쳐보자. 그럼 봐봐. 대중들이 지금 관심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뭣도 있었어? 지금 사회에서 주도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주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공고화형이라고 하나 덧붙인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 학자 중에서 제일 싫어. 대부분 다 해놨는데 딸랑 하나 추가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 그쵸? 미안해요. 어쨌든 메이가 주장한 게 공고화형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자, 230페이지.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었어요. 딱 한 번. 거기 표가 밑으로 내려간 거야. 236 메이 나왔죠, 중간에. 메이가 나왔는데 표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럼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고 낮고 정부제 설정 주도자가 민간이나 정부냐 했을 때 높은 건 뭐라 그랬어요? 일단 A는 외부 주도, 낮은 건 내부 접근, 그쵸? C는 굳히기, D는 동원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1번 A는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이 말하는 강요전 정책 문제에 맞죠?
외부 주도를 강요하던 정책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B의 경우, 내부 접근형의 경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이거 아니죠? 자, 대중들에게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건 동원형이었죠. 여기서는 D야 되죠? 자, 13번. C에서는 구치기형에서는 이미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 결정자가 지지 공고가 맞죠? 추진한다. D는 동원형입니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 역할을 취하는 후진국. 맞죠? 자, 다시 동원형은 후진국. 내부 접근형은 불평등한 사회. 그쵸? 자, 15번. 내부 접근형은 에서 정부기관의 내부 집단 혹은 정책 결정자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정의존하는 것을 꺼린다. 16번. 동원형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제를 만든다. 맞죠? 17번. 외부 주도형은 정책 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 많이 나타난다. 맞고.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도가 대중의 지지도가 뭐 한다 그랬어? 10원이니까. 높다고 그랬죠?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나머지. 자, 나머지를 하기 전에 28번 한번 볼까요? 28번 아니고. 28번부터. 미안해요. 28번. 정책 의제 설정은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 정책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맞죠?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동원형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난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내부 접근이라고 그랬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 집단이 주도한 아니죠. 올림픽 월드컵은 대표적으로 동원형이라고 그랬죠. 31번.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주도 집단, 정치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맞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왜 특정한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가,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 맞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킹던 이론입니다. 정책의 창 이론. 왜 킹던은 사이먼은 모든 대안을 다 선택할 수 없고 만족한 대안밖에 선택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왜 어떤 대안은 선택되지 못하고 어떤 대안은 선택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정책 결정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책 결정에서.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포자 모형, 이슈 관심 주기 모형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포자 모형이라든가 이슈 관심 주기 모형 이런 게 있는데 쌤 230페이지 보면 228페이지 보면 포자 모형이 있죠. 포자 모형. 거기 보면 포자 모형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자, 곰팡이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 그 문제보다는 정책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곰팡이 포자가 있는데 이 포자가 잘 자라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냐는 무엇에 결정되어 있어? 그 주위 환경에 결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거기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게 포자 모형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다시 231로 가서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온 질문입니다. 포자 모형은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 문제 자체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정책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틀리긴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틀리게 질문을 낼 때는 이처럼 비교급으로 내. 뭐보다는 해서 비교급으로 냅니다.
자, 그 다음 이슈 관심 주기 모형만 보면 되겠죠? 선생님, 이슈 관심 주기는 우리 책에는 너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본서에는 안 실었고, 요약집에서만 간단하게 실어놨습니다. 이슈 관심 주기에서는 63페이지 보니까, 앤소니 다운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슈가 문제를 덮는다. 그렇죠? A라는 이슈가 뭐 올 것 같아. 그러면 하나 터뜨리죠. 문제를. 옛날에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정부가 좀 힘들어. 그럼 연예인 문제 하나 딱 터뜨리죠. 연예인 사건 하나 딱 터뜨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거기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참,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쭉 있는데 어떤 그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쭉 있다가 갑자기 잼버리 일어나고 뭐 일어나니까 이 이야기 쑥 들어가 버리죠. 관심 별로 없죠 지금. 그렇죠? 이처럼 이슈는 관심이 처음에 이렇게 쭉 일어났다가 이렇게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정책 문제가 안 되면 정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정책이 뒤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홍수 나가지고 이번에 장마 때문에 진천에서 많이 사람이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다른 문제 딱 나오니까 어때? 이거 사라져 버렸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이슈 관심 주기. 근데 25번에 그게 나왔는데 조금 문제가 유치했습니다.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대한 생명 주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슈 관심 주기라고 합니다. 이슈에 대한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의미 없습니다. 두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가 사회과학에서는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죠. 이슈 관심 주기 모형. 그렇죠? 관심 주기죠. 그 뭐가 틀렸냐면 생명 주기가 아니라 관심 주기만 틀렸어요. 문제가 조금 나쁩니다. 이런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장 핵심적으로 생활운동 같은 걸 어떻게 정의 내릴까? 뭘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다. 동원형. 그렇죠? 내부에서만 일어나면 접근했단 말 쓰면 안 되겠죠. 외부에서 내부에 접근했으니까 내부 접근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민간 권력 집단 같은 민간이 주로 외부 권력 집단입니다. 민간이 접근해서 결정하는 거. 대신에 동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접근만 하니까 내부 접근형. 그렇게 표현한다. 이해됐어요? 포자 모형도 똑같잖아. 포자. 그렇죠? 자, 이제 권력 모형. 권력 모형 역시 좀 시험에 나옵니다. 권력 모형하고 정책 네트워크까지 보면 여기 이제 다 끝나는데, 권력 모형은 우리가 지금 정책론하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하느냐?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 자, 지금 물어볼게요. 정책이 뭡니까? 엘리트들이 결정합니까? 엘리트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수가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거냐? 대표적인 게 이익 집단인데, 여러 이익 집단이 결정할 거냐? 아니면 엘리트가 결정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트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러 이익 집단들이 서로 간에 합의를 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말 그대로 여러 다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다원주의. 아니다. 소수 엘리트에서 결정된다. 엘리트주의. 그렇죠? 이런 논란은 사실은 권력 모형은 다원주의, 엘리트, 그 다음 조합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 순서대로 보면 엘리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엘리트 관점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트에서 결정된다는 게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도 엘리트가 있는데 엘리트로는 이렇게 알아둡시다.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발전 순서대로 말하면 엘리트 이론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시대도 누가 했다 그랬어? 민중이 했다 그랬어? 아니면 엘리트가 이끌어 나갔다 그랬어? 국가를. 전통적인 상황 보면 엘리트가 왕들이 주로 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 보면 맨날 왕의 업적이 막 이렇게 애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백성들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하는 건 다원주의야. 근데 물론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다수가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엘리트 이론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유형으로 보면 아주 고전적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 그 다음, 자, 거기 뭐가 있냐면, 밀자하고 헌터. 밀자하고 헌터의 1950년대에 있었던 이론, 미국의 엘리트 이론들입니다. 미국의 엘리트 이론. 자, 미국의 엘리트 이론. 그리고 신 엘리트 이론. 이 세 가지. 자, 엘리트 이론은 어떻게 나누어진다고요? 엘리트 이론은 전체로 그냥 아주 간단해. 기본 가정이고 기본 주장이 뭡니까? 입장이. 정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엘리트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자, 거기 고전적 엘리트 이론, 이 엘리트 이론은 자,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보통 세 사람이 이야기됩니다. 모스카, 파레토, 그 다음 미에스라고도 번역되는 우리는 미체스. 독일 사람이라 미에스라고도 발음하기도 해요. 미체스. 과두제 철칙이란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과두제 철칙.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스카나 이 파레토는 알 필요 없습니다. 과두제 철칙만 알면 돼. 모스카라는 사람은 소수의 조직력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 다음 파레토 같은 사람은 파레토를 엘리트 순환론을 주장해. 그 엘리트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변화된다. 우리가 서양의 중세는 누가 엘리트였겠어? 성직자. 서양사에서 중세는 다 교회야, 교회. 종교사회니까 성직자가 엘리트겠죠. 그러다가 근대로 오니까 자본가, 그쵸? 이런 엘리트의 순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집권은 누가 한다? 소수 엘리트가 한다. 미체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그래도 이렇게 위계가 없고 평등할 거라고 생각되는 정당이 어디 정당입니까? 그래서 위계가 좀 없고 그냥 평등할 것이다. 아마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 정당? 우리나라 같으면 정의당 정도 되면 조금 더 평등하게 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이 독일에서 가장 이렇게 진보적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정당이 독일 노동당에 가봤어요. 그 당시에.
그럼 이 정당만큼 이 엘리트가 집권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것이다.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가봤는데 이거 천만에 몇 명 과두제니까 머리가 과두니까 몇 명이야. 몇 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과두 몇 명이 뭐 하더라? 전체로 운영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정의당 가보면 당원들이 다 해서 할 것 같아요. 몇 명이죠? 거기 국회의원 몇 명, 거기 저희 뭡니까? 만장차고 있는 몇 명이 다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아무리 평등 강조한 조직 자체도 뭐가 이루어지더라? 몇 명이서 이렇게 저희 지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과두제의 철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공산주의 하는데 공산주의 원래 목적은 전체가 뭐 하는가? 전체가 평등하게 사는 거죠. 자본과 계급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중국 공산주의인데 지금 다 중국 인민들이 다 지배한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천만에 말씀. 옛날에 구소련 믿겠어요? 그게? 몇 명이 지배하죠. 그건 변하지 않는 철칙이다. 그래서 과두제 철칙.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뭘 한단 말이야? 고전적으로 엘리트론을 주장했다면 어느 조직이든 몇 명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지 다수가 이렇게 운영해서 지배하거나 그런 조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런다. 변하지 않으니까 철칙. 자, 거기에는 이제 이런 엘리트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된 거고, 미국의 엘리트 이론은 실제로 미국 지역에서 누가 뭐 하는지, 집권하는지 봤단 말이야. 거기 중요한 게, 거기 누가 있어, 거기. 이 엘리트 관점에서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 말고 밀즈의 지위 접근론하고 헌터의 명성 접근법이 있어요. 자, 밀즈의 지위 접근법. 헌터의 명성, 이건 쌤, 이 명칭은, 이 용어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방법을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어. 정말 옹졸한 문제죠.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면 돼. 현명한 사람은 원래 헌명이 되겠죠. 밀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현명한 사람은 밀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안 틀려. 이것 때문에 틀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현명한 사람은 밀지 않아야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적인 거고,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 먼저 헌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헌터의 명성접근법 봐봐요. 여기는 차원은 지역에서 봤습니다. 지역.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에서 본 겁니다. 인천에서만.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시 연구를 통해서 이 애틀랜타 이 시 엘리트들은 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 기업과 금융과 상업 분야의 최고 경위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사회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로서 누구라고? 엘리트가 기업 엘리트라는 거야.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봐요. 옛날에 종로 어디 다방에서 시인들이 모였네 어쩌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거였나 봐. 그러니까 애틀랜타 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명성접근법이니까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성 있는 40명을 뽑았어. 사람들한테 질문지를 줘서. 자, 인천시에서 명성 있는 40명을 적어 들어오는 거야. 또는 명성 있는 사람 쓰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은 40명을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쌤 인천에서 제일 명성 있는 사람 누굽니까? 시장 이름이 누구죠? 그 시장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시스템이 인천에서 제일 추신수죠? 네,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딱 부르니까, 인천에서 제일 명성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 애틀란티 시에서 제일 명성 있는 사람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무슨 뭐 테슬라 회장, 누구 회장, 무슨 기업은행, 무슨 원장, 이런 식으로 쭉 40명을 모아보니까 전부 다 기업인들이라는 거죠. 기업가, 금융가, 그 다음 상업 분야의 최고적 경영자가 대부분 기업 엘리트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을 하더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에 관여하는가 봤더니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열어서 우리 앞으로 애틀란티를 이렇게 운영해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접근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터의 명성작품법의 결론은 뭡니까? 기업 엘리트들이, 그렇죠? 정책을 결정하고 누가 결정하느냐? 기업 엘리트들이 결정한다. 그 다음 이 시민들이 이걸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밀즈라는 사람은 지휘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전국으로, 미국의 전국에서, 미국 전체 미합중국에서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기업, 군부 등에서 주요 정책을 점유하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이 보니까 뭐 하더라? 권력 엘리트들이 상호 연계해서 정책을 결정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여기는 다시 누가요? 군부, 정부, 그 다음 거기 기업, 이런 데서 세 영역에서 주로 엘리트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런 엘리트 이론은 여러 이 신다원주의 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순서대로 말하면 이제 이때 이 엘리트 이론을 공격하는 게 거기 232페이지 다원론에 달의 뉴 헤븐시 연구라든가 퍼스비의 퍼스비는 넘어가고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 또는 집단 과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냥 이건 지금 다원론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비판을 받으니까 뭐가 나왔어? 신엘리트 이론이 나왔어. 신엘리트 이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무사결정론이야. 무사결정론. 자, 무사결정론이다. 바크라크와 바라츠의 무사결정론. 무사결정론이 나온다. 그래서 자, 일단은 됐습니다. 엘리트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전적 엘리트 이론, 미국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이론적인 거고, 특히 누굴 중심으로 한다? 미첼스의 과도적 철칙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 미국의 엘리트 이론을 검증한 미국의 엘리트 이론이 있는데 누구다? 밀즈의 지휘접근법과 헌터의 명성접근법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신엘리트 이론이 있는데 신엘리트 이론은 무사결정론이다. 이거 처음에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사결정론은 신엘리트 이론 바크라크와 바르츠의 권력의 양면에서 무사결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엘리트 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과 정책 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의 두 가지 양면으로 행사됨을 주장하고, 달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후자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아까 이 이론이 이 연구가 많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다원론에. 그러면서 너네들이 엘리트 이론에서 망각한 게 하나 있다.
자, 잘 봐라. 엘리트 유로는 두 가지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쪽 면은 자기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자기에게 이익이 돼. 엘리트들에게 원하는, 엘리트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엘리트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건 아예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 아예 그 의사결정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무의사결정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원주의는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도대체 무의사결정. 그래서 다음번 보니까 무의사결정에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신념, 정치 과정을 조작해서 의사결정이 안전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는 관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무의사결정 의미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잠재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이걸 게이트키퍼, 문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엘리트들, 소위 이제 지배하는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자신 체제나 또는 권위에 도전되는 건 아예 문제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못하도록. 그렇죠? 자, 옛날에 한참 개발연대 시대는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노동 문제가 위에 올라오도록 할 수 아예 문제가 되지도 않게 했죠. 의제 설정으로 아예 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한 것도 있는데 자기 이익에 반하면 아예 결정으로도 못하게 하는, 이슈화되지도 못하게 하는 무의사 결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3, 4공화국 때는 어떤 부분? 그렇죠. 환경이나 노동 문제. 자, 우리 북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도 권력 집단들이 있죠. 뭐 소위 거기도 엘리트라면 엘리트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체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아예 나오게 해야 하는. 아예 그런 이야기 못 나오게 해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무사결정이다. 무사결정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무의사결정이라고 그러고, 자, 나번에 봅시다. 무의사결정과 불평등. 무의사결정으로서 불평등. 2번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자 분배는 오랫동안 무의사결정 문제였다고 본다. 엘리트 계층은 소득 분배라는 이슈가 제기됨으로써 그들의 현상이 역전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대중들도 기존의 분배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였다는 것. 다행은 불평등이 미국 정치에서 정통적으로 무의사결정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도 아예 뭐하도록 했어? 이런 불평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게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몇 페이지? 23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쏘리.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아예 뭐하도록 정책으로 나올 수, 의제로도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봐봐.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237페이지 보면, 일단은 폭력을, 그러니까, 거기,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일단, 이것들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폭력. 그렇죠? 231페이지 제일 밑에 폭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뭘 사용합니까? 권력의 동원입니다. 양가로 2번 변화를 주장한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드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해서 매수하는 것. 이걸 권력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가로 3번은 편견의 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국심과 윤리와 같은 정치체 내에서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해서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양가로 4번은 편견을 수정합니다. 정치체적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해서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그러면 자,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 나중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바크라크와 바라스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폭력, 그 다음 권력을 동원하는 것, 그 다음 편견을 뭐 한다 그랬어? 편견을 동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 편견을 수정합니다. 자신들의 뭐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맞도록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무사결정할 때 아예 뭐 하도록 그런 말들이 못 하도록 우리가 폭력적으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옛날에 그 민주라든가 자,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걸 아예 못 나오게 5.18 같은 걸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광주 민주화운동을 한 것도 뭐였어? 그런 주장들 못하게 아예 의제 설정 안 되게 아예 주장 못하게 폭력을 썼죠. 사실 그런 폭력을 쓰니까 외국에서는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외부인들이 저기에서 폭동 일으켰는지 알았잖아.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아예 못 나오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다음 뭐 할 수 있겠어? 권력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한다? 매수 같은 거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자, 이건 꼭 거기에 적합한 이해는 아닐 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뭔 말하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지 마. 너 빠져. 뭐가 됐어요? 권력을 동원한 거죠. 그다음부터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이제 점차 언론사들은 그런 말을 하겠어 못 하겠어. 발리면 바이든인가 그런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내보냈다고 비행기 못 하겠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이거 내보내도 되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 걸 아예 못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다 이거.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 권력의 동원이라고 합니다.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뭘 쓸 수 있겠어? 편견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우리 생각해봐. 물론 이건 점차 간접적인 방법이 되긴 하지만 그 뒤에 뭐였어? 우리 국격 떨어뜨린다고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국에 어떻게 보이겠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뭐겠습니까? 편견을 동원하는 거예요. 편견.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겠어? 편견을 이제 수정할 수도 있어. 편견을 수정할 수도. 그 말이 잘 안 먹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편견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겠다? 무사결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건 완전히 무사결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치화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들을 동원해서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 우리가 무사결정이라고 그런다. 대강만 알면 돼, 뭐.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다 알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것만 알면 돼. 엘리트 이론이 뭐냐? 고전적 엘리트, 미국 엘리트, 신 엘리트 이론이 있고, 이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미국 엘리트 이론은 밀즈하고 누구하고? 헌터. 밀즈는 지위, 헌터는 명성. 그쵸? 그 다음 신 엘리트에서는 무사결정론이 있다. 무사결정은 OX 풀면 뻔해요. 금방 잘 풀릴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원론에도 우리가 일반 다원론하고 신다원론이 있어요. 신다원론. 이 둘만 차이만 알면 돼요. 이제
그쵸? 앞으로 넘어가면 다원론에서 달하고 폴스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기 트루먼 있죠? 232페이지 달하고 달의 뉴헤븐시 연구하고 트루먼 달하고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 집단 과정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원론에 속한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일반 다원론이고 신다원론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린드블룸 같은 사람이 신다원론인데 여기 신다원론이 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만 잘 알면 되겠죠? 이 주장하고 둘의 차이만 알면 되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여기는 다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오늘 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이제 딜레마 특징들 중에서 분절성이라는 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정책에 있어서 정책론을 우리가 쭉 개관해 봤고 의의에서 정책의 특징 같은 거, 정책학의 역사 같은 걸 했었죠. 언제부터 나왔다? 후기 행태주의, 그쵸? 그 다음 자 특히 라시얼에 있어서 정책에 관한 지식하고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정책에 관한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 정책에 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 알았습니다. 필규처는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이라고 그랬죠. 관한 지식은 경실이라고 그랬죠.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라고 그랬죠. 관경실, 필규처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유형에는 의의받고 지금 개관해서 의의받고 그 다음 뭘 봤습니까? 유형에는 특히 누구의 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로이의 정책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뭡니까? 여러 학자들, 알몬드 파월이라든가, 그쵸? 리플라이어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의 유형들을 봤었죠. 이 유형론도 시험에 제법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 참여자하고 정책결정 요인 봤는데, 정책결정 요인이나 참여자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참여자 모형 공식적, 비공식적. 여기는 허위 변수냐 아니면 정치 요인이 혼란 변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어떤 거 봤어요? 여기까지 보고 정책, 의제, 설정. 그렇죠? 이거 바꿔졌네. 좀 바꿔졌어. 그게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어떤 거 봤어?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에 자 의제 설정에서는 일단 의의 받고 그 다음에 의제 설정의 유형을 의제의 유형을 봤었죠. 의제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었어? 우리가 외울 때 공정의제, 체제의제, 공공의제, 그 다음 공식, 제도, 정부, 정책의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의제 설정 과정에서 봤었고, 그 다음 의제 설정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의제 설정 유형에는 이렇게 해서 의제 설정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이건 이제 메이의 분류고 그 앞에 우리가 외부주도, 그 다음 동원형, 내부접근, 그쵸? 메인은 부치기를 하나 넣었다고 그랬고,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정책의 창모형, 킹던의 정책의 창모형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책의 창이 언제 열린다고요? 그렇죠. 문제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하나로 중첩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 정도를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정책의 권력 모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어떤 거? 엘리트, 자원주의, 그 다음, 조합주의. 지금 엘리트 하다 말았죠? 엘리트 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대강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별거 안 했네. 하고는 보니까. 자, 쌤들 이제 서서히 휴가도 끝났고 공부 시작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만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에 한번 하겠습니다. 말에. 자, 조금 빨리 나가고 싶은데 기본 강의라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방금 같이 우리 3종 오류 안 했네. 1종, 2종, 3종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의제 설정에서 사실은 3종 오류만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데 뒤쪽에 또 1, 2종 다 나오니까 설명할 때 여기 설명하고 쭉 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1종 오류는 뭐라 그랬어?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 2종 오류는 있는데 없다고 해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3종 오류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는 거 또는 저 문제의 정의가 잘못 정의되는 거. 그렇죠? 자,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